이번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 과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 그 다음에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시고요. 자, 이런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앞 시간에 앞에서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구분하는 세무사랑 프로에서 구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비용들을 다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해서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했다라고 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무조정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것부터 진행할 거냐, 세무조정의 우선순위부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 국고보조금을 수령해서 일시상각 중단금과 일시상각 중단금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일시상각 중단금과 상계하기 전에 상각 범위액을 기준으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을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한다. 즉 업무용 승용차 먼저 하고 나중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금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업무용 승용차부터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소득이 달라집니다. 세무조정 전체 금액들이 달라지는데 우선순위를 업무용 승용차부터 먼저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1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분은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상각입니다. 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임의상각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는 강제상각 제도다라는 거.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장부가액으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상각 범위액이 예를 들어서 7,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3,000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는 거, 요건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든 아니든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장부상 가액이 7,000원인데 감가상각비가 7,000원인데 상각 범위액이 10,000원이다라고 하면 일반인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이 나오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그죠?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멸이고 그 다음에 소멸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전기 부인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추인해 주는 과정은 있었죠. 추인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액을 송금 산입하도록 돼 있다. 차액 3,000원에 대해서 송금 산입 유보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미달 금액은 시인 부족액인 미달액은 송금 추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금 산입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감가상각비하고 내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년 12월 31일 이전의 취득분은 임의상각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시간이 상당히 몇 년 흘렀기 때문에 15년도 이전에 취득했던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은 거의 다 종료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의상각 제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거의 그러니까 무시해도 큰 문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부분은 자가 차량인 경우에는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지만, 리스 차량이라든가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없습니다. 원래. 그죠? 나오지 않는데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자가 차량은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전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을 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는데, 수선 유지비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7%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에서 7%를 수선비로 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전체 다를 구분 잘 못하겠다, 또는 리스 회사에다가
구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전체 금액의 93%, 임차료의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실무적으로 적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렌트 차량은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아예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합니다. 그냥 70%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비용에 대한 송금불산입 특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상당액하고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하신 다음에 이제 세무조정 순서는 전체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부터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전체 비용에서 정리를 하는데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업무적으로 사용했냐 안 했냐를 판단해서 세무조정을 들어가는데요. 업무 사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승용차별 총주행거리분의 승용차별 운행기록에 의한 업무 사용 거리 비율로 따지시면 됩니다. 이건 승용차별로 비율이 다 나옵니다. 그 비율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모든 비용들은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들은 차량별로 관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분돼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운행기록부를 작성 안 한다. 작성 안 하는 경우에는 비용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비용이 1,500만 원보다 작으냐 크냐라는 겁니다. 이때 비용이다라고 할 때는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1,500만 원보다 작다라고 하면 업무 사용 비율은 100%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비용이 1,500만 원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체 비용에서 1,5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업무 사용 비율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금액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1,500만 원을 적용할 때는 월할 계산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월할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일 때 1,500만 원에 대해서 12분의 사업연도의 개월 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기간만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1,5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차 기간 동안만 그러니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할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운행기록부 이렇게 작성한다라는 거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또 세무조정이 달라집니다.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 전체 비용에다가 업무 사용 비율 곱하기 가입 비율입니다. 가입 기간 비율이 되겠죠. 보통 이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면 1년 365일 가입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미가입했다라고 하면 송금 산입액은 제로가 됩니다. 전액 송금 불산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액 송금 불산입이고 대부분 상여 처분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한 금액이 있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송금 산입액 초과 금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이 부분도 대부분 다 상여로 소득 처분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용 보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점에서 가입한 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본점 명의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인정되느냐라는 겁니다. 지점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한 거 이거 다 인정이 됩니다.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국법인이 대표 지점에서 리스 계약 체결하고 본점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지점에서 사용한다. 상관없습니다.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보면 본점과 지점 재무제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하나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전체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1차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면 2차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송금 불산입 특례가 되겠습니다. 전체 비용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되고 남는 금액 중에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비 상당액하고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는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다가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로 해서 송금 불산입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8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월수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월할 계산하고요. 보유기간별로도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유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용 승용차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개월 계속 사용하는 경우면 상관이 없겠지만 12개월이 아닌 뭐 중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 800만 원 기본 한도를 그 보유 기간 동안만 적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 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분의 보유 기간 또는 임차 기간 월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자가 차량일 때는 유보로 소득 처분하지만 리스 차량일 때는 기타 사외이출로 소득 처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산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산식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발생이 돼서 송금 불산입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송금 불산입 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감가상각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감가상각비를 다시 송금 불산입 된 금액을 추인해 줍니다. 한도 초과 이월액을 단기 800만 원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자가 차량이든 리스 렌트 차량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월액하고 한도 초과 이월액 잔액이 있겠죠. 그 잔액하고 비교를 하는데, 자, 당해연도 800만 원보다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800만 원보다 작게 계산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가 뭐 1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1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요거 차이 금액이 700만 원이 되죠. 그죠? 700만 원하고 영원 중에 큰 금액 700만 원. 그다음에 상각 한도 초과 금액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1,500만 원하고 비교해서 700만 원, 둘 중에 작은 금액 700만 원을 유보나 기타로 해서 송금 산입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 2월 된 금액, 초과해서 2월 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상각 기간이 끝나고 나면 매년 800만 원 범위 안에서 송금 추인이 된다. 결과론적으로는 감가상각비로 전체 기간은 길긴 하겠지만 전체 기간 또한 전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송금 산입 한도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스 차량을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리스를 하다가 리스 기간이 종료되고 그 차량을 반환해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반환하지 않고 회사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세무조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임차 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 승용차로 보고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차 한 대로 보고 정리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가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대부분 이제 800만 원 초과해서 2월액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2월액은 그러면 또 언제 추인을 해줄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리스 차량을 원래 반환을 했다라고 하면 임차 기간이 종료돼서 반환했다라고 하면 임차 기간이 종료된 연도 다음 연도부터 2월액에 대해서 송금 추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차로 구입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차량으로 보고 세무조정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리스 기간이 종료됐지만 같은 차기 때문에 2월 금액은 다시 감가상각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해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2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 원 한도로 해서 송금 추인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세무조정, 당해연도에 세무조정하는 거는 하나의 차량으로 보고 하되 2월액에 대한 추인액은 2월 리스 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는 바로 추인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2020년 12월 31일 현재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송금불산입 누계액이 2,500만 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타 사회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 기간이 21년 6월 30날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종료로 기존 리스 차량을 2,500만 원에 우리 회사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리스 차량으로 6개월치 리스료 1,800만 원 나갔습니다. 1,800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해 보니까 1,6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자가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하죠. 2,500만 원에 대해서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여기에 12분의 6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25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50만 원 감가상각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6월 달, 12월 달까지 전체가 1,850만 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이 10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라고 가정을 하면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1,85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이 일어나겠죠. 감가상각비 송금불산입 1,050만 원 유보 또는 기타 사회출이 됩니다. 요 1,050만 원은 리스 기간이 있을 거고요. 리스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거 1,050만 원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특별한 예규는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자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원래 250만 원이었고요. 그죠?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800만 원이었나 1,600만 원이었나요? 자, 앞에 내용을 한번 보면 1,600만 원이었죠. 자, 1,600만 원. 자, 1,600만 원에서 요 비율대로 안분해서 유보와 기타 사회출로 세무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리스 기간이 종료가 21년 6월 30날 기간이 종료됐죠. 종료됐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그러니까 2월액은 다음 연도부터 그러니까 22년도부터 송금 추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매년 800만 원씩 기타 사회출로 해서 송금 추인해 줍니다. 동일한 차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리스 기간이 종료된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 추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을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처분 손실에 대한 부분도 처분 손실을 계산했는데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 손실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씩 균등하게 송금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적용 특례가 되겠습니다. 지분율이 50% 초과하고요.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때는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이 되는 법인들은 운행기록부 미작성했을 때 기준금액 1,500만 원 있었죠. 그걸 1,500만 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상각비 한도액도 원래 800만 원입니다. 그걸 400만 원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 손실 기준금액 800만 원이었죠. 그죠? 기준금액 800만 원이었는데 이걸 4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규모 법인은 지분율이 그러니까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지분율 50%,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법인을 확인하실 때 여기 예규가 있는데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 여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소규모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계산할 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따질 때 요 세 군데 나옵니다. 세 군데 나오기 때문에 관련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발행에 대해서 뭐 50% 초과한다. 즉 뭡니까?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 이미 충족했다라는 겁니다. 충족했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 없다라는 겁니다. 매출액이 없는데 이자 수익 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없는데 이자 수익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매출액 대비 70%가 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다라는 의미는 소규모 내국법인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도 줄여라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법인세법 60조의 2의 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 자금을 대여하고 입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있을 때 이 인정이자도 이자 소득으로 보고 판단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분율 50% 초과 직원 5명 미만 이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매출액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있는데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했을 때 이게 70% 넘냐 안 넘냐라고 따질 때 이때 이자 비용,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자를 포함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인정이자를 포함해서 계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는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새로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신설됐습니다. 명세서 미제출하게 되면 송금 산입한 금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라고 하면 송금 산입액 중에 사실과 다른 금액의 1%의 가산세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제출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가산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뭡니까? 제출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규정이 22년도부터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용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가 법인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에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법인은 모든 법인에 다 적용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이. 개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적용 대상 차량 범위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동일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도 동일합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느냐? 법인은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은 가입 의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그 가입 의무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도입을 했는데 사업자별로 한 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한 대는 가입 안 해도 되고요. 만약에 2대, 3대, 여러 대 있다라고 하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 전용 보험에 미가입하게 되면 법인은 전액 송금 불산입입니다. 전액 송금 불산입인데 개인 사업자는 50%에 해당하는 비용만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보다는 개인이 조금 더 느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산세 신설된 것 동일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특례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법인 사업자는 적용이 됩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는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이론 부분이었습니다.